사연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입니다. 북한 남성과 미국 여성이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연인데요. 북한의 시스템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그곳은 지옥이라는 걸 외국에 나와서야 알 정도로 그곳 사람들은 독재 정권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나라의 실태를 보다 못한 수철 씨는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철 씨에게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리수철이라고 합니다. 북한 중앙당 고위 간부의 아들로 태어나 특별한 삶을 살아왔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나름 남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러시아 유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특별 허가를 받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유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가 저를 압도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흥분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이 반짝였어요. 대학 생활은 제게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적응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사라를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적대 국가의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사라의 밝은 성격과 지적인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같은 개념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죠.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이 새로운 가치관들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캠퍼스 산책, 박물관 데이트, 밤새 이어지는 대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사라와 함께 있으면 제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의 제 모습은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졸업이 다가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라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사라가 제안했어요. 수철, 우리 함께 미국이나 한국으로 가는 건 어때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사라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그런 삶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벗어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사라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 정보원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사라를 납치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조국을 배신하려 했기 때문에 사라가 위험에 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라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민했어요. 결국 내린 결론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사라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 사라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라만 살려주세요. 모스크바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때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라를 구출해내겠다는 거였어요. 사라를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정말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운 채 평양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분의 영향력 덕분에 저는 김주혜의 가정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였어요. 주혜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딸이에요. 그녀의 가정교사가 된다는 건 북한의 핵심 권력층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건을 덮어주는 대신에 제가 공부했던 엘리트 루트 그대로를 김주혜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셨죠.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김주혜를 만났어요. 주혜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집중력도 약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사라 때문이니까요. 저는 주혜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은밀히 사라의 행방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매일 밤
제가 들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북한은 비밀이 많은 나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라도 주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라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 후 저는 드디어 사라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회의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죠. 사라의 눈에서 놀람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었더니 사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작은 동작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의 엘리트 학생답게 그녀는 주혜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활과 서방 세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주혜는 사라의 수업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우리는 주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어요. 복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수업 자료를 교환하는 척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매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됐지만 동시에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짧은 만남들을 통해 탈출 계획을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주혜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주혜가 저에게 물었죠. 선생님, 혹시 사라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처음 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주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요. 두 분이 가끔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 제가 모르는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사라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었대요.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완강하게 사라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정보기관이 어떻게든 사라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밀 구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조심했겠지만 동시에 더 큰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사라와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려 노력했지만 매번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북한의 감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거든요. 게다가 주혜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어떤 날은 주혜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뭔가를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어요. 오히려 이 위험한 상황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죠. 사라와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죠. 우리 꼭 여기서 나가자. 라는 희망.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위로.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라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사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라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날 밤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에 깼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죠.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비밀 작전팀이 북한에 잠입해 사라를 구출하러 온 거였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어떻게든 사라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작전팀을 도와 사라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개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북한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와의 이별 순간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철, 꼭 다시 만나요. 당신을 구하러 올게요. 약속해요. 사라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라, 걱정 마요. 난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안전하다는 걸 알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아주고 사라는 떠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의 일부도 함께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제 배신에 크게 분노하셨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소리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실망감과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김정은이 저를 직접 불러 신문했죠. 그분의 앞에 서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김정은이 너를 처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철저한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감시원들의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고립된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매일 사라를 그리워했어요. 모스크바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자유롭게 대화하고 꿈을 나누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오히려 현실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사라를 만나곤 했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와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탈출을 꿈꿨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죠. 24시간 감시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탈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한 낯선 사람이 제게 비밀 쪽지를 전해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죠. 그 안에는 사라의 글씨체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수철,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브로커를 통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탈북을 돕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라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탈북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저같이 철저한 감시를 받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가장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 탈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계획을 세우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어떤 병을 가장할지, 어떻게 감시를 피할지, 국경은 어떻게 넘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지금 저는 탈북을 앞두고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자유를 향한 이 위험한 여정, 저는 꼭 성공할 겁니다. 사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탈북을 결심한 이후로 사라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죠.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셨죠. 수철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지,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니?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사랑? 자유? 그런 것들이 밥 먹여주냐? 여기서 내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아버지와 저는 한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하셨고 저는 제 열망을 설명하려 했었죠.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컸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셨죠. 바보 같은 놈. 조심해라. 아버지와의 마지막 포옹을 뒤로하고 저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가짜로 아프다고 꾸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출을 감행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동안 저는 매 순간 들킬까봐 떨었어요. 다행히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우리는 밤중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갈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북한 요원들과 중국 공안을 피해 계속 도망쳐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계속 이동했어요.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산속을 헤매기도 했죠.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죠. 태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난민 캠프에서 지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았죠.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공포와 불안,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울고 또 울었죠.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이제야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고난이 눈 녹듯 사라졌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수철,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무사히 왔다니.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사라,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탈출 과정에서의 위험들, 모든 걸 털어놓았죠.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라, 우리나라에는 아버지처럼 이미 권력에 물들어 이대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사라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철, 당신이 용기 있게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이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고 기대돼요. 사라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해요. 특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그 애틋한 마음. 아버지도 내심 저를 이해하고 계셨던 걸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해서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사라도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때로는 힘들지만 사라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게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삶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언젠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 자유와 행복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라, 그리고 이 넓은 세상. 저는 이제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중한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 사연은 리설주와 김정은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며 오랜 망설임 끝에 제보를 주신 사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순간에 쾌락만 일삼는 김씨 일가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담겨 있어 몹시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삶 가운데 북한 뉴스를 마주하며 제가 겪었던 리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리설주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갓 20살을 넘긴 어린아이였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 아버지는 고위당 간부셨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었고 사실 사는 데 있어서 큰 고민이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평양의 엘리트 학교인 금성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할 수 있었죠. 큰 기대를 안고 입학한 금성학원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학교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과 위선, 그리고 권력 다툼이 가득했어요.
특히 제 절친한 선배였던 리설주 언니를 떠올리면 참 이래저래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눈이 맑고 피부가 하얗고 웃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드러나는 그야말로 모든 여학생들의 워너비였죠. 하지만 그 외모 뒤에 숨겨진 실체는 달랐어요. 리설주 언니는 권력에 아부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앞에선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뒤에선 얼마나 냉소적이었는지 몰라요. 저 늙은이들 비위나 맞춰줘야 성적도 잘 받고 좋은데 추천도 받는다 며 웃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언니가 미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처신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번 그녀를 따라해보려고 시도도 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애교도 부려보고 권력 있는 집 자제들에게 친한 척도 해봤죠. 하지만 매번 어색하기만 했어요. 제가 봤던 리설주는 정말 냉정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권력과 돈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리설주 언니가 주연으로 캐스팅된 공연이 있었어요. 연습하는 동안 한 여학생이 실수로 리설주 언니의 의상에 물을 엎질렀어요. 그 애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연신 사과했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탁비라도 내면. 그런데 리설주 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디 다니시니? 그 여학생은 당황한 듯 했지만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양 남새농장에서 일하세요. 리설주 언니의 표정이 순간 싸늘해졌어요. 이 아이가 집안의 뒷배경 없이 특출난 재능 하나로 뽑혀온 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얼굴에는 경멸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공연 담당 선생님을 향해 말했죠. 선생님, 이 친구는 공연에 참여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수도 잦고 다른 친구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결국 그 여학생은 공연에서 제외됐고 며칠 동안 울면서 다녔어요. 그때 저는 뭘 했냐고요?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저런 모습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저도 위험해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리설주 언니 주변에 모이는 친구들도 다 비슷했죠. 모두 권력 있는 집 자제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선 늘 이런 말이 오갔죠. 야, 너희 아버지가 이번에 승진하셨다며? 축하해. 고마워. 너희 집은 어때? 이번에 평양 중심가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리설주뿐 아니라 리설주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출신이나 집안 배경으로 결정되는 듯 했어요. 저도 그 무리에 끼고 싶어 했지만 점점 그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해졌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죠. 하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불만도 있고 짜증도 났지만 선배가 하는 일이다 보니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건 가족에게도 깊숙이 숨겨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위 때문이라도요. 저 같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 시절 저는 유명한 예술단에 들어가 인정받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꿈조차 체제가 저에게 강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부르는 노래들이라고는 체제 선전을 위한 노래였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연습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꿈을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했어요. 리설주를 비롯한 선배 집단 때문에 금성학원에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들 눈밖에 나면 아주 피곤해진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눈치 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렇게 금성학원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날 아침 들려온 소식은 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리설주 언니가 김정은의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던 리설주 언니가 그 교활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여사님이 되었다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죠. 그 순간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리설주 언니가 어떻게 선생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권력 있는 집 자제들에게 아부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이런 사람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인이 되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구나라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란스럽게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옛 금성학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리설주 언니가 우리를 자신의 새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이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그 사람이 우리 같은 평범한 옛 친구들을 초대한다니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리설주 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웠거든요. 최고 권력자의 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뭔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혹시 감시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컸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결국 저는 초대에 응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만약 그때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북한에서 살고 있었을 거니까요. 초대 당일, 저는 아침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인데 그날은 유독 모든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소연아, 조심해라. 내가 뭘 보고 듣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네요. 리설주 언니의 집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인민들 중 상위 0.001%만 출입하는 곳을 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리설주 선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압도될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본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아버지가 당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까지 호화롭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설주 선배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다들. 편하게 있다 가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예전에 리설주 선배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발치로 달려왔죠. 북조선에서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특히 이 강아지는 반짝이는 털과 통통한 몸매로 보아 분명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강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개새끼가 사람 새끼보다 팔자가 좋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먹는 양이면 북한 주민들 5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그 강아지가 제 구두를 물고 달아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뒤를 쫓아갔죠. 강아지를 따라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지하실에 와 있더라고요. 어두컴컴한 지하실은 으스스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리설주 선배가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의를 줬던 게 떠올랐어요. 지하에는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아끼던 구두를 그냥 포기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맨발로 집에 돌아갈 순 없잖아요? 어쩌지 고민하다 문득 누군가 절 발견할까봐 겁이 났어요. 돌아가려는 찰나 반쯤 열린 문이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 그 순간 이상한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죠. 잠깐만 볼 거야. 그냥 구두만 찾고 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안은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큰 모니터, 이상한 모양의 가구들, 그리고 침대. 하지만 그건 평범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죽으로 덮인 채 여기저기 고리가 달려 있었죠. 벽에는 채찍이나 수갑 같은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일본어로 쓰인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휴지에 야한 속옷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어서 더 기괴하게 느껴졌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곳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패닉에 빠진 저는 커다란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정부 같았죠.
그분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도 또 난리였구만. 이걸 언제 다 청소하나? 그 순간 제가 숨 쉬는 소리에 가정부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옷장에서 나오자 가정부는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손님이시구만. 그런데 동무,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위험한 곳인데 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신발을 가져간 강아지를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체? 가정부 동지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신 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장군님과 여사님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건 대체 뭐 하는 물건들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정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실 때 쓰는 거라고 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왜?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는 아직 어리시니 모르실 겁니다. 힙 있는 분들은 뭐랄까 특별한 취미가 있으시죠. 저기 선반에 있는 물건들 말입니다. 다 일본에서 비밀리에 들여온 겁니다. 장군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물건들이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께서 이런 은밀한 활동을 즐긴다니. 그것도 적국 일본의 물건들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마당에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앉아있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제 황당한 얼굴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혁명적으로 두 분이서 즐기고 논의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동무가 이런 걸 아시면 안 됩니다. 알면 큰일 납니다. 그 말씀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이걸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가정부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시지요. 동무는 강아지를 찾는다고 하면서 나가시고 저는 청소하러 간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거실로 돌아와 보니 다른 동무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섞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보고 듣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저 저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리설주의 집을 방문한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겉으로 봐선 평범해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변태 성욕자가 지도자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리설주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무대에 설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분장실에 들어섰는데 거기 이미 리설주가 와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리설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리설주의 얼굴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인상 그 자체라 감탄하며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하얀 피부에 맑은 눈, 오뚝한 코. 그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이서 보니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걸 느꼈어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는 한창 공연 준비로 바빴어요. 저는 무대 의상을 입어보고 있었고 리설주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리설주의 전화가 울렸어요. 벨소리를 듣자마자 리설주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네, 장군님. 리설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죠. 오늘 밤에도 그걸 꼭 하셔야 하나요? 제발, 그만하면 됐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도 전화 너머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겠죠. 리설주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보니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았어요. 다시 리설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약간의 저항이 묻어났죠. 하지만 제발 발가락은. 그건 정말 싫어요. 왜 매번 거기를 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오가는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좀 역겨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전화를 끄는 리설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여인이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리설주의 집 지하실에서 봤던 그 방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 들여온 이상한 물건들, 특이한 모양의 침대, 그리고 지금 들은 이 대화.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북한의 지도자 부부의 은밀한 생활이 어떤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인간적인 감정을 떠나 한 여자로서 리설주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권력에 눈이 돌아 여기저기 아부하며 북한에서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권력을 쫓던 자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런 비밀을 알게 되다니. 이걸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잠시 후 리설주가 다시 분장실로 들어왔어요.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소연 동무, 준비는 다 됐나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리설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화려한 의상과 완벽한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심 부러워하기도 했던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숨겨진 슬픔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관중들은 열광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잠깐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리설주가 입을 열었죠. 동무, 내가 부러워요. 아, 부럽다기보다는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최고 존엄의 아내로서 엄청난 걸 감당하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횡설수설 말을 더듬던 저를 리설주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동무, 내가 볼 때 당신은 아직 젊고 순수해요. 부디 순수함을 잃지 말아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리설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무대에 나가야 한다는 알림벨이 울렸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띄우고 리설주는 다시 무대로 걸어나갔죠. 이렇게 다시 한번 리설주와의 만남을 가진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해 리설주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공연장에서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곤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죠. 소연아,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께서는 단간부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점들을 하나둘 털어놓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던 북조선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소연아, 우리 여기를 떠나야겠다. 그 말씀에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정말 탈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체제 속에서 살 수는 없구나.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떠나야 해.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척했지만 비밀리에 탈북 준비를 시작했죠. 아버지의 인맥을 총동원해 탈북 루트를 알아보고 필요한 돈을 모았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드디어 출발의 날이 왔어요. 한밤중에 조용히 집을 나섰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숨 막히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 국경 수비대에게 들킬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슬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늘 불안에 시달렸고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을 밟은 거구나.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나원에서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적응해 나갔어요. 지금 저는 대학에 다니며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가고 계세요. 가끔 북에 두고 온 친구들과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제 목소리로 자유로운 노래를 부르고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에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도자 같지도 않은 지도자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른 리설주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